오징어 게임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틀었으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또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물론 디즈니 플러스 좋은 플랫폼이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저희 큰 주제로 빵의 시대가 끝났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빵 중에서도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지금의 메타와 그리고 넷플릭스인데 네. 페이스북은 저희 한번 했었고 오늘은 넷플릭스가 저무는 빵의 시대인지 아니면 지금 잠깐 주춤할 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안 산다를 또 뽑았고요. 저는 산다를 뽑았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 주가가 올 들어서 한 35% 정도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네. 네. 왜 그랬던 거죠? 일단 상황이 좀 성장주에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파티 때문에 이제 많은 성장주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인플레 얘기 나오고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나 뭐 준비디오, 로블록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빠졌더라고요. 기술주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메타랑 넷플릭스가 유독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로 끊어보면 한 10%대 하락 정도인데 이 넷플릭스는 그거에 비해서 다른 기술주보다도 유독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냥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그 기술주의 불리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넷플릭스 자체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OTT 업계의 경쟁이 되게 심해지기는 했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독주하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HBO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처럼 맞아요. 네, 많은 OTT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니까 당연히 넷플릭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더 성장할 게 남았냐, 성장성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에 인정하긴 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기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신규 가입자 수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게 맞아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가입자 수가 많이 줄었죠. 2020년 1분기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한 분기 동안 1,300만 명 넘게 가입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828만 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시장 예상치나 아니면 회사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줬더라고요. 회사가 가이던스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하잖아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죠. 신규 가입자 수 우리는 250만 명이라고 생각한다, 예상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경제기자 말대로 원래는 1,000만 명씩 가입했고 그리고 작년 1분기에는 한 400만 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시장에서는 한 700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한 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럼 이거는 정말 성장하긴 하는데 그 성장세는 둔화되는구나. 사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성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세의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걸 원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신규 가입자 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신규 가입자 수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게 이제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지금 넷플릭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시장 OTT 점유율 보면 44%, 넷플릭스가 44% 차지했는데 올해는 한 30%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가 가장 위협적일 텐데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4분기에 1,180만 명 가입자. 우리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에 820만 명이었죠. 신규 가입자로만 놓고 보면 디즈니 플러스에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전체 가입자로 보면 당연히 아직 넷플릭스에 밀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격차를 조금씩 좁히면서 따라오니까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 절대적인 1위를 하고 지배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니까 점점 밀리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OTT 시장이 고정된 시장이 아니라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넷플릭스가 1등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이것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파일을 가지고 점유율 싸움을 한다면 후발주자의 추격이 위협적이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점유율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에서도 파이가 커질까요? 이제 그냥 북미는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고 그 안에서 약간 파이를 나눠 먹는 시장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뭐 북미는 사실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OTT 업체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은 성장하는 국가들이 많고 중산층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 구조학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OTT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 이용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4분기에 넷플릭스 순 가입자 수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태 지역만 놓고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OTT 업체들,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보자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넷플릭스랑 비슷한 것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유튜브처럼 광고를 넣어서 이제 자체 제작 콘텐츠로 스트리밍하는 것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 유튜브 서비스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60%가 넘는데 이 넷플릭스 유형은 아직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장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그 현지 겨냥한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랑도 많이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것을 그대로 아시아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인기 있을 만한 것을 생산하니까 그걸 또 아시아에서 생산하니까. 네, 아시아에서 생산하니까 뭔가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 그 효과도 더 클 것이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투자를 늘리면 뭐 드라마 제작사 잘 되겠네. 현재 있는 드라마 제작사가 잘 되겠네. 네, 그렇긴 한데 드라마 제작사랑 이 OTT 업체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제작사에 투자한다 이 말은 제작사의 역량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제작사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텐데 그 오징어 게임 감독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만들긴 했는데 이것은 넷플릭스와 협업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웨이브에서 오징어 게임 틀었으면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었을 테니까. 맞아요. 또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했더라도 구독자 수가 그만큼 많진 않으니까 네, 이만한 효과를 내기가 힘들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는 이 힘이 정말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콘텐츠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틀었으면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아,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뭐, 이 또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보자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가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둘 중에 어디에 더 먼저 공급하고 싶어 하겠느냐 생각해 보자면, 저라면 물론 디즈니 플러스 좋은 플랫폼이죠. 하지만 넷플릭스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할 때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반대로 이제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뿌릴 때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소비자에게도 강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도 지금 구독률은 10% 정도 올렸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신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도 구독률을 인상했어요. 네. 그런데 구독률을 인상했다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끊겠냐? 아니라는 거죠. 또 안 끊을 것 같으니까 올렸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걸 이렇게 묘하게 심리적 저항선이 크지 않은 그 부분을 건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도 올라서 기분은 나쁜데 네. 끊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독점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아,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나는 지불할 의향이 있어.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까지도 구독률을 좀 주기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OTT의 그 핵심 경쟁력은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한 뭐 플랫폼 장악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밌는 콘텐츠, 그렇죠.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한 19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한화로 환산하면 2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KB금융의 시총이 딱 23조 원 정도더라고요. 시총만큼 투자를 하는 거네. 우리나라 대표 금융주 시총만큼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꾸준히 늘려서 2028년이 되면 투자액이 260억 달러,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투자가 정말로 회사의 외형을 독점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하다가는 다른 데가 너무 치가 올라오니까 이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건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보면 주력 사업이 매출이 늘어나긴 하는데 증가세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또 다르게 돈 벌 무슨 신성장동력 게임 같은 게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출을 유지하려면 본업을 그럼 더 잘해야 되는 거니까 본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투자를 비슷하거나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팡 기업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문제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비용 증가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더 앞선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도 외형이 커지는 건 좋은데 너무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 투자를 늘리는 게 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작에 주목받긴 하지만 모든 대작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작의 성공률이 높을 수는 있겠죠. 돈 많이 들였지만 망한 영화 우리 많이 알죠. 아,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로컬 사업자랑 협업을 해서 그 시장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예시가 그 스페인 종이의 집이에요.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쵸. 네. 저 보진 않았지만. 저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 종이의 집이 예전에는 스페인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는 주목을 못 받다가 맞아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맞아요. 유지태 주연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스페인에서 시즌 1을 그냥 방송국에서 틀었을 때는 그렇게 뭐 인기가 없었대요. 그거를 넷플릭스가 이렇게 쭉 보고 시즌 2부터는 넷플릭스에서 좀 틀어보자 해서 3부터는 아예 넷플릭스가 제작비 돼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글로벌 대박이 났다고. 그쵸.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좋은 콘텐츠는 있지만 그쵸. 좋은 유통 경로가 더해진다면 그것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거기에 베를린이라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주연으로 스핀오프 드라마가 또 나온대요. 맞아요. 잘 만든 종이의 집이 지금 몇 편의 시즌과 스핀오프 작품까지 만들어주니까. 아, 그렇네. 넷플릭스 대단한 회사네. 근데 그래도 리스크를 좀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하면 계속 따라 나오는 논란이 망중립성 논란이라는 거잖아요. 이 넷플릭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스트리밍 또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넷플릭스는 돈을 버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뭐 전화하고 인터넷 하는 사람이랑 넷플릭스랑 똑같이 돈을 내면 되겠냐. 넷플릭스라는 사업자가. 이런 거죠. 넷플릭스는 야 너네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망 중립을 해라라는 건데 이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 보면 너는 그걸로 돈 벌잖아. 그러면 너네가 많이 쓰는 그만큼을 우리 같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불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MWC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K 브로드밴드도 좀 이거를 공론화하려는 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공론화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더 비용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생각을 한 게 이 넷플릭스가 겪고 있는 요 성장 흐름이 다른 OTT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를 계속 늘려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독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그럼 그때 이 회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맞닥뜨릴 텐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위 사업자잖아요. 네. 1위 사업자가 성장세가 둔화가 되는 와중에 콘텐츠 제작 능력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가격 협상력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문제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회사가 뭐 정체돼 있다, 뭐 퇴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산다의 핵심은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역량을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여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이 좋은 드라마 제작사를 찍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이냐. 그럼 이 드라마 제작사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른 데랑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KBS, SBS, MBC 아니면 넷플릭스였는데 이젠 좀 고름대도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제작사들이 좀 논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넷플릭스 안 산다로 하겠습니다.